새벽 2시였습니다. 군인 둘이 한 여자의 팔을 양쪽에서 붙잡아 끌어내고 있었습니다. 거센 몸부림에도 그녀는 트럭 문 앞에 세워졌죠. 트럭 옆에는 정신과 병동이송이라는 표식이 걸려 있었습니다. 누군가 서류를 펼쳐들고 그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순간 이혼을 요구했던 한 여자는 말소 절차 대상자로 분류되었습니다. 그녀는 그 새벽 그렇게 사라질 예정이었죠. 왜 그녀는 이혼 대신 정신병동으로 끌려가야 했을까요? 누가 그녀를 그곳까지 몰아붙였을까요? 이야기에 앞서 이곳은 잊히면 안 될 이야기들을 기록하는 채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묻힌 이야기들이 세상 밖으로 나오는 힘이 됩니다. 평양 스케치에서 전해드립니다. 저는 43세 리선아입니다. 그 서류에 적힌 이름은 저였어요. 20해를 살아온 집이었습니다. 평양 외곽 간부 주택단지였어요. 그곳에서 저는 아내였고 며느리였습니다. 남편은 최고 지도부 산하의 무역회사 총지배인이었어요. 시어머니는 가문의 체면을 무엇보다 중시하는 분이었습니다. 큰 며느리는 말이 없었어요. 하지만 모든 걸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집에서 조용히 살았어요.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눈에 띄지 않으려 했죠. 그런데 그날 새벽 저는 트럭에 실려 사라질 예정이었습니다. 제가 한 일이라곤 단 한 가지였어요. 이혼하겠다고 말한 것뿐이었죠. 평양 외곽 대동강구역 간부주택단지. 저는 그곳에서 20해를 살았어요. 회색 아파트 5동. 똑같은 집들. 똑같은 삶들. 저는 3동 402호에 살았죠. 남편 리철지는 당 39호실 산하 외화벌이 무역회사 총지배인이었어요. 중국, 러시아, 베트남을 오가며 달러를 벌어오는 사람. 검은색 벤츠를 몰았어요. 시계는 롤렉스였습니다. 외화로 살 수 있는 모든 걸 가진 사람이었죠. 한 달의 보름은 집을 비웠습니다. 시어머니는 같은 단지 1동에 살았어요. 항일 빨치산 후손 집안이었습니다. 명예가 목숨보다 중요한 사람들이었죠. 큰 며느리는 시어머니 아래층에 살았습니다. 조용했어요. 하지만 모든 걸 시어머니에게 보고했어요. 남편은 가부장적이었어요. 집안의 모든 결정은 그가 했죠. 저는 물었던 적이 없어요. 허락받는 삶이었으니까요. 외출할 때도 보고했어요. 누구를 만나는지 말했죠. 몇 시에 돌아오는지도 약속했어야 했어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남편이 제게 말했어요. 당신은 내 아내요. 이 가문의 며느리고 함부로 행동하면 절대 안 돼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0해 동안요. 남편은 2020년부터 달라졌습니다. 귀가가 늦어졌죠. 전화를 자주 받았어요. 저를 보지 않았어요. 말수가 줄었습니다. 옷에서 낯선 향수 냄새가 났어요. 저는 넘어갔습니다. 눈 감았어요. 물어볼 수 없었습니다. 2023년 12월 남편 양복에서 쪽지가 나왔어요. 여자 필체였습니다. 내일 2시 대동강호텔 로비에서 기다릴게요. 저는 그 쪽지를 손에 쥐었습니다. 식탁에 놓았어요. 철진이 퇴근했습니다. 쪽지를 봤어요. 저를 봤습니다.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주머니에 다시 넣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었죠. 하지만 그날 밤은 제가 결심을 했습니다. 3월 2일 저녁,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시어머니, 큰며느리, 철진. 저는 밥상을 차렸어요. 모두 앉았습니다. 저는 서서 말했어요. 이혼하겠습니다. 국그릇이 떨어졌습니다. 시어머니 손에서요. 남편이 젓가락을 놓았어요.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라고? 저는 다시 말했습니다. 이혼하겠습니다. 남편이 일어났어요. 저를 노려봤어요. 제정신이야? 시어머니가 끼어들었어요. 밖으로 나와. 여기서 말해봤자 소용없다. 저는 복도로 나갔습니다. 남편이 따라 나왔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봤어요. 내가 뭘 모르고 하는 소리지. 이혼이 뭔 줄 아냐? 저는 안다고 대답했어요. 남편이 벽을 쳤어요. 집안 망신시키려고 작정했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도 이젠 제대로 살고 싶어서요. 남편이 저를 붙잡았어요. 팔을 꽉 쥐었습니다. 아팠어요. 당신이 누군 줄 모르어? 내 아내요. 내가 먹여 살리는 사람이라고. 이혼! 꿈도 꾸지 마시오. 시어머니가 남편을 말렸어요. 그만해라. 일단 방에 들어가 있게 해. 저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밖에서 잠겼어요. 그날 밤부터 감시가 시작됐어요. 발소리가 복도를 오갔어요. 규칙적이었죠. 다음 날 새벽, 큰 며느리가 쪽지를 밀어 넣었습니다. 선화동서, 오늘은 방 안에만 있으시오. 내일 오전에 사람들이 올 거요. 저는 창밖을 봤어요. 일동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집, 밤새 불이 꺼지지 않았어요. 북한에서 이혼은 법으로는 가능해요. 가족법에 명시되어 있죠. 하지만 실제로는 달라요. 특히 간부 집안에서는요. 이혼 신청을 하려면 먼저 직장당 비서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사유를 설명해야 해요. 그러면 조사가 시작됩니다. 누가 잘못했는지, 왜 가정이 파탄났는지, 대부분 여자 책임이 됩니다. 가정을 잘 돌보지 못한 거예요. 남편을 잘 섬기지 못한 겁니다. 사상이 불순한 거죠. 그러면 이혼은 안 됩니다. 대신 교양이 시작돼요. 생활 총화, 자아 비판, 조직 생활 강화. 그래도 이혼을 고집하면 어떻게 될까요? 정신감정 의뢰가 나옵니다. 정상적인 사고를 못하는 사람으로 분류되는 거예요. 정서 불안, 가정질서 저해, 치료 필요 대상, 이혼 요구 자체가 질병이 됩니다. 증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입원 동의서가 나옵니다. 가족이 서명하죠. 본인 동의는 필요 없습니다. 보호 조치니까요. 이송됩니다. 폐쇄병동으로요. 거기서 나온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다음 날 오전, 사람들이 왔습니다. 보이부 사람 셋, 병원 사람 하나. 거실에서 회의가 열렸어요. 저는 방에 갇혀 있었어요. 문틈으로 들렸습니다. 대상자 리선아, 43세, 증상 정서 불안, 가정질서 저해, 이혼 망상, 가족, 남편 리철진 동의, 시어머니 박순희 동의, 입원 동의서 작성 완료. 도장 찍는 소리가 났어요. 저는 문을 쳤습니다. 제 동의 없이 무슨 결정을 하는 거냐고 소리쳤어요. 아무도 대답 안 했습니다. 이송일자 3월 6일 새벽 2시 평양 제2인민병원 폐쇄병동 3호실 조용히 처리.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그날 오후 회사에서 전화가 왔다고 했어요. 큰 며느리가 받았습니다. 성훈이라는 사람이었대요. 철진 동무 동료.
저는 그 이름을 들었을 때 심장이 뛰었습니다. 성운, 리성운, 청진시 오중학교, 도서관에서 자주 마주치던 남자아이. 말이 없었어요. 책을 좋아했습니다. 저도 좋아했어요. 같이 읽곤 했죠. 어느 날 성훈이가 쪽지를 줬습니다. 선화동무 생일 축하합니다. 작은 연필이 같이 있었어요. 저는 고맙다고 했습니다. 성훈이는 얼굴이 빨개졌어요. 수줍었습니다. 졸업하고는 만나지 못했어요. 평양에 올라왔고 철진을 만났습니다. 결혼했어요. 성훈이는 잊었죠. 그런데 그 성훈이가 남편의 동료라는 겁니다. 20해 만이었습니다. 3월 5일 새벽, 문틈으로 쪽지가 들어왔습니다. 낯선 필체였어요. 창문 잠금 장치가 오후 3시에 열릴 거요. 절대 소리 내지 마시오. 누가 보낸 걸까요? 오후 3시, 창문을 만져봤어요. 열렸습니다. 그날 밤에 또 쪽지가 왔습니다. 새벽 2시, 군인들이 올 거요. 미처 대비하지 못했소. 미안하오. 새벽 2시라는 말은 맞았습니다. 군인 둘이 왔어요. 저를 끌어냈습니다. 거세게 뿌리쳤어요. 몸부림쳤지만 뿌리칠 수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방문도 안 열었어요. 철진은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담배를 피우고 있었어요. 저를 보지 않았습니다. 트럭이 문 앞에 있었어요. 정신과 병동 이송표식. 군인이 저를 밀어 넣었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트럭이 출발했어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주택단지 불빛이 멀어졌어요. 20에 살던 집이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트럭은 1시간을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평양 시내가 지나갔어요. 어둠 속에 건물들이 보였죠. 대동강이 보였습니다. 다리를 건넜어요. 외곽으로 나가고 있었습니다. 군인이 저를 감시하고 있었어요. 말이 없었죠. 트럭이 멈췄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회색 건물이 앞에 있었습니다. 3층짜리였어요. 창문마다 철창. 입구 간판엔 적혀 있었죠. 평양 제2인민병원 정신과.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복도는 길었어요. 소독약 냄새가 났습니다. 간호사가 저를 방으로 안내했어요. 침대 4개 중 3개는 이미 사람이 누워 있었습니다. 환자복을 입었어요. 제 옷은 가져갔죠. 문이 닫혔습니다. 자물쇠 소리가 났어요. 저는 침대에 앉았습니다. 옆 침대 여자가 저를 봤어요. 혹시 당신도 이혼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자가 웃었어요. 나도 그래요. 남편이 때렸거든요. 그래서 신고했지. 그랬더니 여기로 왔소. 건너편 여자는 장사했다가 왔대요. 시장에서요. 불법이래요. 정신 이상이래요. 3번째 여자는 말이 없었습니다. 천장만 봤어요. 다음 날 아침 6시 불이 켜졌습니다. 세면, 식사, 약, 하얀 알약 2개, 노란 알약 하나. 간호사가 입안을 확인했어요. 삼켰는지요. 30분 후 머리가 무거워졌습니다. 눈꺼풀이 감겼어요. 저는 잠들었습니다. 깨어나니 오후였어요. 몸이 말을 안 들었습니다. 옆 침대 여자가 익숙해질 거라고 말했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며칠이 지났는지 몰랐어요. 날짜를 잃어버렸어요. 매일이 똑같았어요. 6시 기상, 세면, 식사, 약,
잠, 식사, 약, 소등. 저는 점점 무뎌졌어요. 생각이 느려졌죠. 말을 해도 혀가 꼬였어요. 거울을 봤을 때 놀랐어요. 눈이 풀려 있었거든요. 뺨이 꺼졌어요. 머리가 헝클어져 있었어요. 일주일 만에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어느 날 밤, 옆 침대 여자가 발작을 일으켰어요. 비명을 지르며 침대를 흔들었습니다. 간호사들이 달려왔어요. 주사를 놓았습니다. 여자가 조용해졌어요. 다음 날 아침, 그 여자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눈만 멍하니 뜨고 있었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저는 두려웠어요. 저도 저렇게 될까 봐서요. 복도에서 고함이 들렸던 날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내보내 주시오. 여자 목소리였어요. 간호사들이 달려갔습니다. 끌려가는 여자가 보였어요. 저항하고 있었죠. 비명을 질렀습니다. 복도 끝으로 사라졌어요. 그 후로 그 여자는 보지 못했습니다. 면회객이 왔다는 소리가 들렸던 날도 있었어요. 누군가의 가족이 온 겁니다. 저는 제 가족도 올까 생각했어요. 시어머니, 남편?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잊힌 겁니다. 아니, 잊힌 게 아니라 지워진 거였어요. 애초에 없었던 사람처럼요. 의사를 만났던 날, 50대 남자였어요. 흰 가운을 입고 있었죠. 상태가 어떠소?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가족과 연락하고 싶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의사가 펜을 놓았습니다. 아직은 안 돼요. 치료가 더 필요하오. 언제까지냐고 물었어요. 의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환자를 불렀어요. 그러다 새로운 간호사가 나타났습니다. 남자였어요. 저랑 또래처럼 보였습니다. 키가 컸어요. 얼굴이 어딘가 낯익은 것 같았죠. 하지만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약 때문에 기억이 흐릿했어요. 그 간호사는 말이 없었습니다. 다른 간호사들과 달랐어요. 눈빛이 달랐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은 것 같았어요. 하지만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그 간호사를 볼 때마다 이상했어요. 저를 볼 때 눈빛에 뭔가 있었습니다. 동정이었을까요? 연민이었을까요? 약을 줄 때 잠깐 저를 봤어요. 손이 스쳤습니다. 고의였을까요? 우연이었을까요? 밤에 복도를 걸었어요. 화장실에 가려고요. 불이 꺼져 있었어요. 어두웠어요. 그때 누군가 제 옆을 지나갔어요. 그 남자 간호사였어요. 입을 열려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지나갔어요. 뒷모습이 어딘가 익숙했어요. 하지만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약이 기억까지 지우고 있었어요. 그 간호사가 야간 근무를 서던 날, 밤 10시쯤이었어요. 저는 잠들지 못하고 있었어요.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규칙적인 발소리. 순찰이었죠. 제 방문 앞에서 멈췄어요. 문틈으로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한참을 서 있었어요. 그러고는 갔습니다. 저는 그게 그 간호사라는 걸 알았어요. 뭔가 하려던 것 같았어요. 하지만 하지 못한 거죠. 시간이 더 흘렀습니다. 얼마나 지났는지 몰랐어요. 2주쯤 됐을까요? 저는 점점 확신했어요. 그 간호사가 저에게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요. 하지만 몰랐어요. 왜 저한테 관심을 갖는지를요. 어느 날 약을 받을 때였어요. 컵을 받았어요.
무거웠어요. 이상했어요. 밑을 봤는데 뭔가 붙어 있었어요. 작은 종이였어요. 간호사는 다른 환자들에게 약을 주고 있었어요. 저는 재빨리 종이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약을 먹었어요. 입을 벌려 확인받았고 간호사가 지나갔어요.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화장실로 갔어요. 문을 잠갔습니다. 종이를 꺼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펼쳤어요. 작은 글씨였습니다. 천하동무, 나 성훈이요. 저는 숨이 막혔어요. 성훈. 그 이름이었어요. 중학교 때 친구. 청진에서 같이 책 읽던 그 아이. 종이를 다시 봤습니다. 틀림없었어요. 그 글씨. 조심스럽고 단정한 글씨. 성훈의 글씨였어요. 성훈이가 여기 있다는 걸까요? 어떻게, 왜요? 저는 종이를 찢었습니다. 작게 찢었어요. 변기에 버렸습니다. 물을 내렸어요. 종이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 이름은 제 머릿속에 남았어요. 약으로 흐려진 기억 속에서 그 이름만은 선명했습니다. 저는 거울을 봤어요. 제 얼굴이 비쳤습니다. 풀린 눈, 꺼진 뺨. 하지만 눈빛에 뭔가 달라진 게 있었어요. 희망 같은 거요. 저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나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요. 그날부터 달라졌습니다. 저는 그 간호사를 기다렸어요. 성훈을요. 이틀에 한 번 왔습니다. 약을 줄 때마다 컵 밑에 쪽지가 있었어요. 조금만 더. 계획 세우는 중. 곧. 믿으시오. 저는 쪽지를 읽고 변기에 버렸어요. 물을 내렸죠. 하지만 가슴에 희망이 생겼어요. 여기서 나갈 수 있다는 희망이요. 병동은 여전했어요. 아니, 더 심해졌어요. 새로운 환자들이 계속 들어왔어요. 하루는 60대 여자가 왔어요. 밤마다 울었어요. 아들이 자기를 여기 보냈다고 했어요. 간호사들이 주사를 놓았어요. 여자가 조용해졌어요. 사흘 후엔 말을 하지 않았어요. 눈만 멍하니 뜨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봤어요. 저도 저렇게 될 뻔했으니까요. 40대 여자도 왔어요. 시어머니가 보냈대요. 이유는 몰랐어요. 그냥 시어머니가 그녀를 싫어했대요. 그래서 여기 왔다고요. 그 여자는 첫날부터 포기한 것 같았어요. 눈에 아무 빛도 없었습니다. 복도에서 비명이 들렸던 날도 있었어요. 여기서 나가겠다고 소리치는 여자였습니다. 자기 권리라고 외쳤어요. 간호사 넷이 달려갔어요. 끌려가는 소리, 발버둥치는 소리, 부딪히는 소리. 그러다 조용해졌어요. 다음 날, 그 여자는 휠체어에 앉아 있었어요. 고개를 떨구고 있었어요. 침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약을 너무 많이 맞은 겁니다. 눈동자가 풀려 있었어요. 저항하면 저렇게 되는 거였어요. 저는 그걸 봤습니다. 절대 저항하면 안 된다는 걸요. 감시도 강화됐습니다. 간호사들이 순찰을 더 자주 돌았어요. 30분에 한 번씩 방문을 열고 확인했어요. 누가 자고 있는지, 누가 깨어 있는지, 누가 이상한 행동을 하는지. 저는 자는 척 했어요. 눈을 감고 규칙적으로 숨을 쉬었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어요. 간호사가 손전등을 비췄습니다. 제 얼굴에요. 확인하고 갔어요. 매번 똑같았습니다. 식사 시간도 감시가 있었어요. 누가 얼마나 먹는지 기록했습니다.
간호사가 노트에 적었어요. 환자 이름, 식사량, 태도. 저는 다 먹었어요. 의심받으면 안 됐으니까요. 천천히 먹었습니다. 멍하게요. 다른 환자들처럼요. 약 먹는 시간엔 간호사 둘이 지켜봤어요. 한 명은 약을 주고 한 명은 입을 확인했습니다. 혀를 들어 올리라고 했어요. 혀 밑까지 확인했습니다. 철저했어요. 저는 약을 삼키는 척 했어요. 혀 밑 깊숙이 숨겼습니다. 간호사가 확인했어요. 혀를 들어 올렸습니다. 안 보였어요. 더 깊이 숨겼으니까요. 간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면 시간도 감시가 있었어요. 간호사가 서서 지켜봤습니다. 누가 얼마나 씻는지, 누가 거울을 오래 보는지, 이상한 행동을 하는지. 저는 빨리 씻었어요. 거울을 보지 않았습니다. 다른 환자들은 거울을 봤어요. 자기 얼굴을 보고 울었습니다. 간호사가 끌어냈어요. 거울 보는 시간이 너무 길다고요. 밤마다 성훈이가 복도를 순찰했습니다. 야간 근무를 자주 섰어요. 발소리가 제 방문 앞에서 멈췄어요. 문틈으로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서 있었어요. 한참을요. 그러고는 갔어요. 매번 똑같았습니다. 저는 그게 신호라는 걸 알았어요. 아직 때가 아니라는 신호요. 조금 더 기다리라는 신호요. 어느 날 약을 받을 때였어요. 성훈이가 제 손을 잠깐 잡았습니다. 1초도 안 됐어요. 하지만 손바닥에 뭔가 전해졌어요. 작은 종이였습니다. 저는 주머니에 넣었어요. 재빨리요. 다른 간호사가 보고 있었어요. 저는 약을 먹었습니다. 혀 밑에 숨겼어요. 깊숙이요. 간호사가 입을 확인했습니다. 저는 입을 크게 벌렸어요. 혀를 들어 올렸습니다. 간호사가 들여다봤어요. 안 보였습니다. 간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환자에게 갔어요. 화장실에 갔어요. 문을 잠갔습니다. 쪽지를 꺼냈습니다. 펼쳤어요. 5일 후 밤 11시에 준비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약을 먹지 말라고도요. 정신을 차려야 한다고요. 저는 쪽지를 찢었어요. 작게 찢었습니다. 변기에 버렸어요. 물을 내렸습니다.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요. 5일 후 밤 11시 머릿속으로 반복했어요. 잊으면 안 됐습니다. 절대로요. 그날부터 저는 약을 먹지 않았어요. 혀 밑에 숨겼습니다. 화장실에서 뱉어냈어요. 변기에 버렸습니다. 조금씩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첫날, 머리가 맑아졌어요. 안개가 걷히는 것 같았습니다. 둘째 날, 생각이 빨라졌습니다. 계산할 수 있었어요. 셋째 날, 몸에 힘이 생겼어요. 손을 쥘 수 있었습니다. 넷째 날은 감정이 돌아왔습니다. 두려움, 불안, 분노, 그리고 희망. 다섯째 날, 완전히 깨어났어요. 저는 다시 저였습니다. 하지만 티내면 안 됐습니다. 간호사들 앞에서는 여전히 멍한 척 했어요. 비틀거리며 걸었습니다. 천천히요. 발을 질질 끌었어요. 말도 느리게 했어요. 혀 꼬인 것처럼요. 눈도 풀어놓았습니다. 초점 없이요. 옆 침대 여자가 물었어요. 왜 그러냐고요. 약 효과가 좋아진 것 같다고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천장만 봤습니다. 여자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밤마다 연습했어요. 침대에서 일어나는 연습, 소리 없이요. 조용히 걷는 연습, 발끝으로요. 문을 여는 연습, 삐걱거리지 않게요. 다른 환자들이 자고 있을 때요. 저는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탈출을요. 성훈이가 또 쪽지를 줬어요. 내일 11시 정각 문 앞에서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신발 없이 맨발로 오라고요. 소리 나면 안 된다고요. 환자복 그대로 입고 오라고요. 저는 쪽지를 버렸습니다. 내일 마지막 밤이었어요. 저는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갈 거였어요. 그날 저녁 저는 다른 환자들을 봤습니다. 옆 침대 여자, 건너편 여자, 새로운 여자, 모두 약에 취해 있었어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의미 없는 말들을요. 천장을 봤어요. 아무 생각도 없는 눈이었습니다. 저도 저랬었어요. 2주 전까지요. 저는 그들을 데려갈 수 없었습니다. 혼자 가야 했어요. 미안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저녁 식사를 했어요. 마지막 식사였습니다. 약을 받았습니다. 혀 밑에 숨겼어요.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화장실에서 뱉어냈어요. 마지막이었습니다. 침대에 누웠어요. 불이 꺼졌습니다. 8시였어요. 11시까지 3시간. 저는 기다렸습니다. 눈을 감고요. 하지만 잠들지 않았어요. 옆 침대 여자가 코를 골기 시작했어요. 건너편 여자도 잠들었습니다. 새 여자는 중얼거렸어요. 여기 있으면 안 된다고, 나가야 한다고, 엄마를 만나야 한다고, 그러다 잠들었습니다. 저는 천장을 봤어요. 시간이 천천히 갔습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순찰이었습니다. 9시였을 거예요. 간호사가 문을 열었어요. 손전등을 비췄습니다. 저는 자는 척했어요. 규칙적으로 숨을 쉬었어요. 간호사가 확인하고 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자물쇠 소리가 났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10시쯤 됐을 거예요. 다시 순찰이 왔어요. 간호사가 문을 열었습니다. 또 확인했어요. 저는 똑같이 자는 척했습니다. 간호사가 갔어요. 저는 눈을 떴습니다. 어두웠어요. 비상등만 희미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시간이 천천히 갔어요.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앉았습니다. 소리나지 않게요. 발을 바닥에 내렸어요. 맨발이었습니다. 차가웠어요. 문 쪽으로 갔습니다. 한 발짝씩요. 귀를 기울였어요. 복도가 조용했습니다. 11시가 됐습니다. 정확히 알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느낌으로 알았습니다. 저는 문 앞에 섰어요. 손을 손잡이에 댔습니다. 떨리고 있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문이 잠겨 있을까요? 아니면 성훈이가 열어뒀을까요? 저는 천천히 손잡이를 돌렸습니다. 조용히요. 문이 열렸어요.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성훈이가 열어둔 거예요. 복도가 보였습니다. 어두웠어요. 성훈이가 저 끝에 서 있었습니다. 간호사 복을 입고 있었어요. 손짓했습니다. 오라고요. 저는 방을 나갔어요. 문을 조용히 닫았습니다. 소리나지 않게요. 복도로 나갔어요. 맨발이 차가운 바닥을 밟았습니다. 성훈이 쪽으로 걸었어요. 조심스럽게요. 발끝으로요. 소리나지 않게요. 성훈이가 가까워졌습니다.
그의 얼굴이 보였어요. 긴장한 얼굴이었습니다. 이마에 땀이 맺혀 있었어요. 하지만 저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잘했다고요. 거의 다 왔다고요. 그때였습니다. 복도 반대편에서 불이 켜졌어요. 갑자기요. 누군가 나온 겁니다. 간호사였어요. 여자 간호사가 저를 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거기 누구냐고 크게 소리쳤어요. 성훈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뛰라고 했어요. 빨리요. 달렸어요. 복도 끝으로요. 비상구 문을 열었습니다. 뒤에서 고함이 들렸어요. 환자 탈출이라고요.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병동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귀가 먹먹했습니다. 저는 성훈이와 함께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탈출이 시작됐어요.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한 칸씩이요. 1층, 2층, 발소리가 울렸어요. 성훈이가 멈췄어요. 복도로 나갔습니다. 1층이었어요. 어두웠습니다. 비상등만 켜져 있었어요. 성훈이가 앞장섰어요. 저는 따라갔습니다. 맨발이 차가운 바닥을 밟았어요. 타일이었습니다. 축축했어요.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 명이었어요. 계단을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빠르게요. 1층 확인하라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성훈이가 문 하나를 열었습니다. 재빨리요. 창고였어요. 청소 도구가 있었습니다. 들어갔어요. 성훈이가 저를 안쪽으로 밀었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조용히요. 어두웠어요. 아무것도 안 보였습니다.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성훈이도 숨을 죽였어요. 발소리가 복도를 지나갔어요. 가까웠습니다. 2명이었어요. 군화 소리였습니다. 무거웠어요. 창고 문 앞을 지나갔어요. 멈췄습니다. 저는 성훈이를 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의 윤곽만 보였어요. 성훈이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떨지 말라고요. 누군가 손잡이를 만졌어요. 돌렸습니다. 문이 조금 열렸어요. 빛이 들어왔습니다. 손전등이었어요. 안을 비췄습니다. 저는 양동이 뒤에 숨었어요. 성훈이는 벽 뒤에 붙었습니다. 손전등이 움직였어요. 이쪽, 저쪽, 빗자루를 비췄습니다. 걸레를 비췄어요. 양동이를 비췄습니다. 제 발이 보였을 거예요. 조금요. 하지만 안 봤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발소리가 멀어졌어요. 여기 없다고 했습니다. 2층 가자고요. 계단 올라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사라졌어요. 성훈이가 문을 조금 열었습니다. 복도를 확인했어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이래요. 기다렸습니다. 성훈이가 다시 확인했어요. 이번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이래요. 나갔습니다. 복도 끝으로 갔어요. 또 다른 문이 있었습니다. 비상구였어요. 빨간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성훈이가 열었습니다. 삐걱 소리가 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안 났습니다. 미리 조치해 둔 거였어요. 전선을 끊어뒀나 봐요. 계단이 나타났어요.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지하였어요. 어두웠습니다. 손으로 벽을 짚으며 내려갔어요. 계단이 가팔랐습니다. 조심해야 했어요. 지하 1층 문이 보였습니다.
보일러실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성훈이가 그쪽으로 갔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따라 들어갔습니다. 안은 덥고 습했습니다. 파이프 소리가 울렸어요. 증기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뜨거웠어요. 성훈이가 안쪽으로 갔습니다. 파이프 사이로요. 좁았습니다. 저는 따라갔어요. 몸을 비틀며 갔습니다. 파이프가 뜨거웠어요. 손이 닿으면 안 됐습니다. 벽 뒤에 작은 문이 있었어요. 배관 점검구였습니다. 50cm쯤 됐어요. 작았습니다. 성훈이가 열었어요. 안을 가리켰습니다. 여기로 가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성훈이가 먼저 들어갔어요. 엎드려서요. 기어갔습니다. 저도 따라 들어갔습니다. 양 어깨가 벽에 닿았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앞이 안 보였습니다. 어두웠어요. 무릎으로 기었습니다. 손으로 바닥을 짚었어요. 축축했습니다. 냄새가 났어요. 계속 갔어요. 멈추면 안 됐습니다. 앞에서 성훈이가 기어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그 소리를 따라갔습니다. 얼마나 갔을까요? 앞에 빛이 보였습니다. 희미했어요. 하지만 빛이었습니다. 출구였어요. 밖으로 나왔어요. 성훈이가 먼저 나와 있었습니다. 저를 끌어줬어요. 일어났습니다. 병원 뒤편이었어요. 담장이 보였어요. 높았습니다. 저는 숨을 헐떡였습니다. 폐가 터질 것 같았어요. 성훈이가 말했습니다. 빨리 가야 한대요. 시간이 없대요. 곧 여기까지 온대요. 담장으로 달렸습니다. 맨발이 땅을 밟았어요. 돌이 있었습니다. 아팠어요.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담장 앞에 섰습니다. 높았어요. 3미터쯤 됐습니다. 넘을 수 있을까요? 성훈이가 손을 깍지 꼈어요. 올라타라고 했습니다. 저는 올라탔습니다. 성훈이가 들어 올렸어요. 손이 담장 꼭대기에 닿았습니다. 잡았어요. 꽉요. 팔에 힘을 줬습니다. 담장 위에 앉았습니다. 아래를 봤어요. 높았습니다. 무서웠어요. 성훈이가 말했습니다. 뛰어내리라고요. 저는 뛰어내렸습니다. 떨어졌어요. 땅에 부딪혔습니다. 발이 아팠어요. 맨발이었으니까요. 돌에 찍혔습니다. 피가 났어요. 하지만 일어났습니다. 서 있을 수 있었어요. 성훈이가 담장을 넘었어요. 손으로 잡고 올라갔습니다. 빠르게요. 뛰어내렸습니다. 일어났습니다. 제 손을 잡았어요. 뛰라고 했습니다. 빨리요. 달렸습니다. 병원이 멀어졌어요. 회색 건물이 작아졌습니다. 골목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두웠어요. 가로등이 없었습니다. 달렸습니다. 발에서 피가 났습니다. 돌에 계속 찍혔어요. 유리 조각도 있었습니다. 아팠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성훈이가 제 손을 꽉 잡고 있었어요. 놓지 않았습니다. 그때 뒤에서 사이렌이 크게 울렸어요. 병원 전체에서요. 경보였습니다. 환자 탈출이요. 저를 찾기 시작한 거예요. 곧 사람들이 쏟아져 나올 거예요. 경비, 간호사, 보이부. 성훈이가 속도를 높였습니다. 더 빠르게요. 저도 따라 뛰었어요. 숨이 턱까지 찼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폐가 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멈추면 끝이었어요. 골목을 빠져나왔어요. 큰 도로가 나왔습니다. 불이 켜져 있었어요. 가로등이요. 환했습니다. 저는 환자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회색 천이요. 눈에 띄었어요. 성훈이가 옷을 벗었습니다. 간호사 겉옷이었어요. 저에게 입혔습니다. 빨리 입으라고 했어요. 저는 입었어요. 조금 컸지만 환자복을 가렸습니다. 도로를 건넜어요. 반대편으로 갔습니다. 뛰지 않았어요. 걸었습니다. 눈에 띄면 안 됐으니까요. 차가 지나갔어요. 트럭이었습니다. 불을 켜고 갔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얼굴을 보이면 안 됐습니다. 트럭이 지나갔어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숨을 내쉬었어요. 또 골목이 나왔어요. 들어갔습니다. 좁았어요. 쓰레기가 쌓여 있었습니다. 냄새가 났어요. 썩은 냄새요. 하지만 계속 갔습니다. 골목 끝. 또 담장이 나타났어요. 높지 않았습니다. 2미터쯤요. 성훈이가 저를 밀어 올렸어요. 저는 넘었습니다. 반대편으로 떨어졌어요. 공터였습니다. 잡초가 자라고 있었어요. 폐건물이 있었어요. 3층짜리였습니다. 창문이 깨져 있었어요. 성훈이가 뒤따라 넘었습니다. 저기라고 했어요. 폐건물을 가리켰습니다. 건물 입구, 문이 반쯤 부서져 있었어요. 들어갔습니다. 안은 어두웠어요.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발자국이 남았어요. 계단이 보였습니다. 부서진 난간, 깨진 유리. 성훈이가 내려갔어요. 지하로요. 저는 따라 내려갔습니다. 어두워서 거의 안 보였어요. 손으로 벽을 짚으며 내려갔습니다. 벽이 축축했어요. 곰팡이가 있었습니다. 지하복도가 나왔어요. 길었습니다. 문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다 닫혀 있었어요. 성훈이가 맨 끝 문으로 갔습니다. 열었어요. 삐걱 소리가 났습니다. 작은 방이었어요. 4평쯤 됐습니다. 창문은 없었어요. 환기구만 있었습니다. 작았습니다. 성훈이가 불을 켰어요. 랜턴이었습니다. 노란 빛이 방을 비췄어요. 그림자가 벽에 생겼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숨이 차올랐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발에서 피가 흘렀어요.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이렌, 고함, 발소리,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성훈이가 랜턴을 껐습니다. 어두워졌어요. 완전히요.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성훈이도 숨을 죽였어요. 문틈으로 빛이 스쳤어요. 손전등이었습니다. 여러 개요. 누군가 밖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요. 이쪽 확인하라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가까웠어요. 발소리가 공터를 지나갔습니다. 여러 명이었어요. 5명, 아니 6명. 건물 입구까지 왔습니다. 멈췄어요. 들어가 볼까요? 한 명이 물었습니다. 안 보인다고 다른 사람이 답했습니다. 폐건물이라고요. 환자가 여기 올 리 없다고요. 다음 구역 가자고 했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이 구역 이동이라고 했어요. 무전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리가 작아졌어요. 사라졌습니다. 저는 숨을 내쉬었어요. 천천히요.
조용히요. 온몸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성훈이가 다시 랜턴을 켰어요. 이제 안전하다고 했습니다. 당분간은요. 저는 그를 봤습니다. 20해 만에 본 성훈이었어요. 정말로요. 제대로요. 눈물이 났습니다. 참을 수 없었어요. 흐느꼈습니다. 소리 없이요. 성훈이가 제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괜찮다고 했습니다. 이제 괜찮다고요. 성훈이가 가방을 꺼냈어요. 미리 준비해 둔 거였습니다. 수건이 있었어요. 물병도 있었습니다. 밴드도요. 붕대도요. 성훈이가 제 발을 봤습니다. 피가 많이 났어요. 돌에 여러 군데 찍혔습니다. 유리에 베었어요. 성훈이가 수건을 적셨습니다. 제 발을 닦아줬어요. 피가 묻었습니다. 빨갛게요. 조심스러웠어요. 아프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아팠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아팠어요. 많이요. 하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성훈이가 밴드를 붙였어요. 크게 베인 곳에요. 붕대를 감았습니다. 발목까지요. 피가 멈췄습니다. 성훈이가 일어났어요. 또 가방을 뒤졌습니다. 옷을 꺼냈습니다. 여자 옷이었어요. 면바지, 점퍼, 오래된 옷이었습니다. 낡았어요. 하지만 깨끗했습니다. 갈아입으라고 했어요. 환자복은 눈에 띈다고요. 저는 받았어요. 성훈이가 돌아섰습니다. 뒤를 봤어요. 저는 옷을 갈아입었어요. 간호사 겉옷을 벗었습니다. 환자복을 벗었어요. 면바지를 입었습니다. 점퍼를 입었어요. 따뜻했습니다. 오래간만에 느끼는 따뜻함이었어요. 신발도 있었어요. 운동화였습니다. 조금 컸어요.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신발끈을 묶었어요. 단단하게요. 이제 뛸 수 있었습니다. 성훈이가 돌아봤어요. 저를 봤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다고요. 저는 성훈이를 봤어요. 그가 이 모든 걸 준비한 겁니다. 저는 물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어요. 밖에서 아직도 사이렌이 울리고 있었습니다. 멀었지만 들렸어요. 저를 찾고 있었습니다. 성훈이가 물을 줬습니다. 저는 마셨어요. 차가웠습니다. 목이 타들어갔었어요. 물을 다 마셨습니다. 성훈이가 빵을 꺼냈어요. 옥수수빵이었어요. 저는 받았습니다. 배가 고팠어요. 다 먹었습니다. 성훈이도 먹었어요. 우리는 말없이 먹었습니다. 성훈이가 담요를 꺼냈어요. 2개였습니다. 하나는 저에게 줬습니다. 하나는 본인이 덮었어요. 조금 쉬라고 했어요. 새벽까지 여기 있어야 한대요. 그러고 나서 움직인대요. 저는 담요를 꽉 잡았습니다. 떨림이 멈추지 않았어요. 추웠어요. 아니 무서웠어요. 성훈이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말이 없었어요. 저도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앉아 있었어요. 랜턴 불빛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밖에 사이렌이 점점 멀어졌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조용해졌습니다. 완전히요. 저는 성훈이를 봤어요. 그도 저를 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우리 둘만 있었어요.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어떻게 알았냐고 물었어요. 제가 병원에 간다는 걸요. 성훈이가 잠시 망설였어요.
그러고는 말했습니다. 남편한테 들었다고요. 사무실에서요. 저는 숨을 멈췄어요. 성훈이가 말을 이었습니다. 남편이 그랬대요. 아내가 이혼하겠다고 했다고, 미쳤다고, 병원에 보낸다고, 조용히 처리한다고. 저는 가슴이 무너졌어요. 남편이 직장에서 그런 말을 했다니요. 사람들 앞에서요. 성훈이가 계속했어요. 그날 밤 남편 집에 술 마시러 갔대요. 남편이 취했대요. 더 많이 말했대요. 입원 동의서에 도장 찍었다고, 새벽에 이송한다고, 폐쇄병동이라고, 평생 못 나온다며 웃으며 말했대요. 이제 편해진다고. 성훈이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대요. 그날 밤 잠을 못 잤대요. 저는 성훈이를 봤습니다. 왜냐고 물었어요. 왜 가만히 있을 수 없었냐고요. 성훈이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고개를 돌렸습니다. 한참 후에 성훈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저를 알고 있었대요. 같은 학교를 다녔고 도서관에서 같이 책도 읽었다고요. 저는 알고 있었어요. 기억했어요. 수줍던 남자아이, 말이 없던 친구, 늘 도서관 구석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저도 그 근처에 앉았습니다. 같이 책을 읽었어요. 가끔 눈이 마주쳤습니다. 성훈이는 얼굴이 빨개졌어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웃었어요. 졸업하고는 만나지 못했습니다. 왜 지금까지 말하지 않았냐고 물었어요. 성훈이가 손을 내저었어요. 말할 수 없었대요. 제가 그 사람 아내였고 본인은 그의 동료였으니까요. 어색했대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성훈이가 다시 말했어요. 하지만 제가 그렇게 끌려가는 걸 볼 수는 없었대요. 아무것도 안 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았대요. 그래서 계획을 세웠대요. 병원에 들어가는 계획, 저를 꺼내는 계획. 저는 가방을 봤습니다. 그 많은 준비물들을요. 언제부터 준비했냐고 물었어요. 일주일 전부터래요. 제가 병원 간다는 얘기 들었을 때부터요. 매일 준비했대요. 조금씩이요.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어떻게 병원에 들어갔냐고 물었습니다. 성훈이가 서류를 꺼냈어요. 간호사 신분증이 있었습니다. 성훈이 사진이었어요. 이름은 다른 사람 거였습니다. 리명철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외아벌이 회사 연줄이래요. 돈을 많이 줬대요. 병원당 비서한테요. 신분증을 샀대요. 일주일 동안 야간 근무를 했대요. 그렇게 저를 찾았고 계획을 세웠대요. 저는 놀랐습니다. 성훈이가 저를 똑바로 봤어요. 중학교 때부터 저를 좋아했대요. 하지만 말하지 못했대요. 고백하면 거절당할 것 같았대요. 그래서 그냥 지켜봤다고요. 그러다 제가 평양으로 가서 소식이 끊긴 거래요. 성훈이도 몇 년 후 평양으로 왔대요. 그 사람 회사에 우연히 들어갔는데 그 사람이 제 남편이었었대요. 그래서 그냥 지켜봤대요. 20해 동안요. 저는 몰랐습니다. 성훈이가 저를 좋아했다는 것도 20해를 지켜봤다는 것도 가슴이 아팠어요. 왜 이제 와서냐고 물었어요. 성훈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이제 와서가 아니래요. 이제라도래요. 제가 사라지기 전에 해야 했대요. 다시는 기회가 없을 것 같았대요. 그래서 했대요. 모든 걸 걸고요.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고맙다고 했어요. 성훈이가 손을 저었어요.
아직 끝난 게 아니라고 여기서 나가야 한다고요. 멀리요. 저는 알았습니다. 성훈이가 지도를 꺼냈어요. 펼쳤습니다. 평양에서 중국 국경까지 가는 길이 그려져 있었어요. 빨간 선이었습니다. 기차 노선, 도로, 검문소 위치, 우회로 모두 표시돼 있었습니다. 자세했어요. 어디로 가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성훈이가 지도를 가리켰어요. 중국이래요. 국경을 넘어야 한대요. 그게 유일한 길이래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탈북. 그 단어가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성훈이가 말을 이었어요. 남편이 보이부에 수배를 넣을 거래요. 병원 탈출자로요. 정신병자로요. 위험한 사람이라고 할 거래요. 평양에 있으면 잡힌다고요. 검문소마다 제 사진이 돌 거라고요. 그럼 다시 병동으로 가야 된다고요. 아니, 어쩌면 더 심한 곳으로 갈지 모른다고요. 국경까지 가야 한답니다. 다른 방법은 없었습니다. 저는 지도를 봤어요. 멀었습니다. 평양에서 중국 국경까지 갈 수 있을까요? 같이 가냐고 물었습니다. 성훈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본인도 이제 돌아갈 수 없다고요. 저를 도왔고 가짜 신분증으로 병원에서 근무까지 했으니까요. 본인도 수배될 거래요. 회사도 집도 못 간다고요. 저는 놀랐습니다. 성훈이도 모든 걸 잃은 거였어요. 성훈이가 웃었어요. 각오하고 한 일이래요. 후회 없다고요. 저는 성훈이를 봤습니다. 그는 저를 위해 모든 걸 버린 겁니다. 직장, 집, 안전, 미래, 다요. 왜 그렇게까지 하냐고 물었습니다. 제가 살아야 하니까, 행복해야 하니까래요. 그게 이유래요. 20해를 지켜보면서 느낀 거래요. 제가 불행하다는 걸요. 죽어가고 있다는 걸요. 그래서 이젠 그러면 안 된다고요. 시간이 흘렀어요. 새벽이 가까워졌습니다. 성훈이가 일어났어요. 출발해야 한대요. 기차역으로 가야 한답니다. 새벽 첫 차를 타야 한대요. 북쪽으로요. 국경 쪽으로요. 저는 일어났습니다. 몸이 아팠어요. 발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걸을 수 있었어요. 갈 수 있었습니다. 성훈이가 가방을 메고 문을 열었어요. 복도를 확인했습니다. 조용했어요. 나갔습니다. 계단을 올라갔어요. 1층으로요. 건물 밖으로 나갔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어요. 상쾌했습니다. 하늘이 조금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동쪽이요. 별이 보였어요. 몇 개요. 저는 별을 봤습니다. 오래간만이었어요. 성훈이가 골목으로 갔어요. 저는 따라갔습니다. 걸었어요. 뛰지 않았습니다. 눈에 띄면 안 됐으니까요. 평범하게 걸었어요. 이른 새벽 출근하는 사람들처럼요. 성훈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꽉요. 놓지 않았습니다.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병원이 멀리 보였어요. 회색 건물, 철창, 그곳에서 2주를 살았습니다. 지옥 같은 2주였어요. 저는 거기서 나왔습니다. 살아서요. 성훈 덕분에요. 이제 앞으로 가야 했어요. 국경으로요. 중국으로요. 새로운 삶으로요. 저는 성훈이와 함께 걸었습니다. 새벽 거리를 걸었어요. 어디로 가는지 알았습니다. 얼마나 걸릴지는 몰랐어요. 위험할 거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알았습니다. 저는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걸요.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다는 걸요. 살아있다는 걸요. 그 새벽, 주택단지는 조용했을 겁니다. 시어머니는 아침에 일어나 전화를 받았겠죠. 병원에서요. 환자가 탈출했다고요. 리선아가요. 시어머니는 놀랐을 거예요. 아니, 화가 났을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요. 남편은 회사에 출근하지 못했을 거예요. 보이부에 불려갔겠죠. 아내가 어디 있냐고 물었을 겁니다. 모른다고 했겠죠. 큰 며느리는 조용히 지켜봤을 거예요. 말없이요. 저는 그들을 다시 보지 못할 겁니다. 다시는요. 그녀가 잃은 건 가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되찾은 건 삶이었죠. 북한에서 이혼을 요구한다는 것. 그건 단순한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삶 전체를 거는 일이었어요. 특히 여자에게는요. 리선아는 그 대가를 치렀습니다. 정신병동에 갇혔고 약에 취했으며 거의 지워질 뻔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녀를 구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리성훈, 20해를 지켜본 남자, 말하지 못한 마음을 간직한 사람. 그는 모든 걸 걸고 그녀를 구했습니다. 왜요? 그녀가 살아야 했으니까요. 그녀가 행복해야 했으니까요. 이혼 요구가 정신질환이 되는 나라. 여자의 선택이 질병으로 분류되는 사회. 그곳에서 리선아는 탈출했습니다. 하지만 더 큰 여정이 남아 있었어요. 국경까지요. 자유까지요. 당신이라면 어땠을까요? 20해라는 긴 시간을 침묵할 수 있었을까요? 모든 걸 걸고 누군가를 구할 수 있었을까요? 리선아, 그녀가 보이부의 지독한 추격을 따돌리고 마침내 국경선을 넘을 수 있었던 사연은 2부에서 이어가겠습니다. 평양 스케치는 앞으로도 잊히면 안 될 이야기들을 기록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